아우슈비츠로 끌려온 사람은 1,500만 명. 하지만 살아남은 건 단 7,000명. 그리고 난 그 중 하나였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생존의 기록이다. 1장 어둠 속에서의 시작. 나는 빅터 프랭클,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다. 나는 평범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1942년 나치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겼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후 유대인들은 점점 더 사회에서 배제되고 박해를 받았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공직에서 해고를 하고 상점과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하거나 독일인과 결혼할 수 없는 단순한 차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대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1942년 1월 나치는 반제 회의를 열어서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최종 해결책을 결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대량 학살의 시작이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단순히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내가 체포되던 그날 밤 나는 가족과 함께 집에 있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다. 검은 제복을 입은 나치 SS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다. 빅터 플랭클 박사, 당신은 이제 독일 제3제국의 적이다. 나는 어머니와 아내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우리는 총구 앞에서 무력했다. 짐을 쌀 필요 없다. 너희가 필요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나의 집을 강제로 수색했고 나의 책들, 연구 자료들, 의사로서의 모든 기록들이 바닥에 내던져졌고 눈앞에서 불태워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강제로 트럭에 실려갔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기차에 태워졌다. 기차칸은 짐칸이었다. 그곳에는 창문도 없었고 공기구멍이라고는 벽에 난 작은 틈 몇 개뿐이었다. 나치 병사들은 우리를 마치 짐짝처럼 몰아넣었다. 우리는 서로 부딪히며 간신히 몸을 끼워 넣어야 했다. 아이들은 울었고 노인들은 벌써 탈진해 있었다. 한 칸에 70명에서 100명 이상이 갇혔다. 공간이 부족해 앉을 수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 몸을 밀착한 채 서 있어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가 점점 탁해졌다. 호흡이 가빠졌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벽에 난 작은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기차가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나자 배설물로 냄새가 더 끔찍해졌다. 사람들은 배설물로 더러워진 신발을 벗고 싶어 했지만 그만큼의 공간조차도 허용되지가 않았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혔고 그 와중에 쓰러진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줄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기차 안에서는 물 한 모금도 제공되지 않았다. 목이 타들어갔다. 몇몇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노인과 병든 자,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들의 시체는 우리 발 아래 깔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치울 수조차 없었다. 기차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달렸다. 기차가 멈췄을 때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도착했다. 머리 위로 높이 솟아오른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가 불태워진 시체에서 나오는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의 모든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두 줄로 나뉘었다. 한 줄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 줄은 곧바로 가스실로 향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누구도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나치 장교들의 기준에 의해서 단순하게 나뉘어졌을 뿐. 젊고 건강해 보이면 강제 노동, 노인, 어린이, 병든 자, 임산부는 즉시 가스실로 그들의 손짓 하나로 쉽게 나뉘어졌다. 나는 내 가족과 영원히 이별을 해야 했다. 나는 아내와 어머니가 가스실로 향하는 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붙잡고 싶었지만 감시병이 내 등을 강하게 떠밀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2장 나치 수용소의 현실,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곳. 우리는 거대한 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갔다. 옷을 벗게 하고 모든 소지품을 빼앗고 신발도 벗게 하였다. 나치 병사들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빼앗아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거벗은 채 머리를 깎였다. 바닥에는 이미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면도칼이 우리의 두피를 긁을 때 나는 거울도 보지 않았지만 내가 더 이상 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한 병사가 내 팔을 붙잡고 시리도록 차가운 바늘을 꽂았다. 119104. 그것이 내 팔에 새겨진 번호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빅터 프랭클이 아니다.
나는 그저 수용소의 하나의 숫자일 뿐이다. 이름도 과거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이곳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도 우리는 단 한 겹의 얇은 천 조각을 걸치고 있어야 했다. 발에는 크기가 맞지 않는 나무 조각 신발을 신었고 눈 덮인 땅을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나는 쇠망치질을 하며 철조망을 수리하는 작업을 맡았다. 그러나 굶주린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루 세끼는커녕 우리가 받은 음식은 썩은 감자 몇 개, 검은색 물 한 그릇뿐이었다. 매일매일 그 적은 음식으로 허기를 채워야 했고 고된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었다. 힘이 빠진 나는 겨우 망치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뿐이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곤봉이 날아왔다. 어느 날 내 옆에서 일하던 한 노인이 손을 삐끗했다. 순찰 중이던 나치 병사가 다가와 그의 등을 발로 찼다. 이 쓰레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군. 그리고 그는 총을 꺼내 노인의 머리를 겨누었다. 나는 속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아야 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곳에서 죽음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다. 그 후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것들이 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슬퍼하는 자는 약한 자로 보인다. 약한 자는 곧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굶어도 음식을 나눠주지 마라. 누군가를 위해 착하게 행동하면 자신이 굶어 죽는다.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이어야 했다. 3장 희망이 사라진 자 먼저 죽는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강인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처음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곧 깨달았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내 동료가 나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는 해방될 거야. 그는 오직 그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추위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 해방은 오지 않았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는 그날 밤 조용히 침대에 누웠고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수용소에 끌려오면서 아내와 헤어졌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내와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힘든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나에게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서 온 한 전령이 그에게 말했다. 너의 아내는 이미 가스실에서 사망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잃어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노동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티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희망을 잃는 순간 인간의 몸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나는 그들을 보면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리고 나만의 희망을 붙잡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내를 떠올렸다. 살아있을지조차 몰랐지만 나는 그녀가 내 곁에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참담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이 끔찍한 현실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나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은 나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결심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이곳에서 나를 살게 했다. 4장 1945년 나치 수용소의 해방. 1945년 초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바뀌고 있었다. 소련군이 동쪽에서 독일 점령지를 밀어붙였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서쪽에서 독일을 압박했다. 그리고 1945년 1월 27일 마침내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단 7,000명에 불과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처음 아우슈비츠로 끌려온 사람은 약 130만 명이었다. 그중 약 1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약 20만 명은 나치가 강제철수, 죽음의 행진 시키면서 다른 수용소로 이동을 시켰고 이제 130만 명 중 겨우 7,000명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들은 너무 쇠약해져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고 추위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마지막 남은 생명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130만 명 중에서 나는 살아남은 7,000명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할 수 없었다. 나는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었고 돌아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나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때 깨달았다.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5장 로고테라피 삶의 의미를 찾는 심리치료.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심리학자로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법을 개발했다. 로고테라피의 핵심 원칙은 이러하다. 1.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 2. 삶의 의미는 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환경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 중요하다. 3.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 지금 당신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내 이름조차. 나는 그곳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의미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을 반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수용소에서 매일 이 질문을 되새겼다.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이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고통을 단순히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나는 자유를 빼앗겼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조차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선택했다. 포기할 것인가? 버텨낼 것인가? 절망 속에 주저앉을 것인가? 희망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겠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언젠가 이 순간을 돌아볼 것이다. 나는 지금 겪는 이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임을 믿겠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당신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결정한다. 지금 나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아우슈비츠에서는 하루를 버티는 것이 목표였다. 오늘을 살아남아야 내일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세웠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오늘은 단 한 번이라도 웃어보겠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버티겠다. 지금 당신도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당장 내일을 목표로 하라. 오늘 하루는 버텨내겠다. 하루에 1%라도 나아지겠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겠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절망이 인간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 보았다. 그러나 나는 또한 희망이 인간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도 보았다. 나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태도를 선택했고 작은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나는 결국 살아남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나는 나의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노력했고 결국 해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지금 힘들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이 직접 그 답을 선택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버텨낸다면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당신도 살아갈 것이다.